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창원시 의회에서는 진해 출신 한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달걀 2개를 던지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한 국회의원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 벌써 사나운 꼴들이 연출되기도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비리 문제나 부정부패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나 의원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들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진해에 건립하기로 했던 야구장 건설을 마산에 지으려고 변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은 동부주에 대한 자치를 허용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리나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짓을 해서는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정책에 관련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조금 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난 척할 이유는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잘 살게 됐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치의식의 후진성은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아침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 2시 반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네. 예. 사실 정치권에서 박영선 위원장한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죠. 다 비겁했죠.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색다르게 긴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예. 강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입니다. 이게 원본이 예. 있어요. 예.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의 독백으로 쓴 원문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인데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 이렇게 보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조금 저는 불분명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임시적인 봉합이고 사실 미래 계획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사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사퇴이고 이 내부에서 선출된 분에게 이제 넘긴다, 예. 임명하겠다 이건데요. 예. 누가 될지 지금 오리무중이라 맞습니다.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표류는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여성에 대한 이 카피를 뽑은 이유는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다룬 뉴스에 예. 다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후 2시 반 그 칩거 탈당 시사 당내 비사 공개 압박, 네 박영선발 야권 정기 개편 예. 일단 수습됐기 때문에 이 4일 천하로 끝났습니다만 중요한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그제의 초강경 드라이브 예. 그 여파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여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 처음엔 예. 쌍방폭행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난방비 비리 투쟁이었던 것으로 그렇죠. 이런 재밌는 뉴스 있었고요. 예. 또 밤에는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예. 세월호 유가족 일부 그렇죠. 여의도에서 술자리 가지시다가
대리기사와 행인과 폭행 시비가 벌어져서 예. 굉장히 불미스러웠죠. 김현 의원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본인은 네. 전화를 받느라고 그 현장을 못 봤다고 지금 주장하고 라고 있기 때문에. 진술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유가족 측은 이 가족대책위 전체 임원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죄송한 일이다라고 이제 해서 예. 이것도 조금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동양그룹의 고가 미술품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종종 등장하는 분인데 서미갤러리의 홍성환 대표 이분 구속됐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내일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하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북한의 미녀 응원단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예. 결국 안 왔고요. 예. 대신 화제가 된 건 이제 미녀 선수단. 여기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체포돼 있는 유병헌의 최측근 김혜경 씨 예. 뉴스까지 지금 거의 모든 뉴스가 여성 등장인물 일색이었다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그만큼 활발하다. 그건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침 말이에요. 이 여성분들, 이 박영선 원내대표 문제는 새정치 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같은 네. 거고요. 또 서미갤러리 문제는 오늘 2부에서 집중적으로 미술품이 왜 이렇게 때때 등장하는지 궁금한 거. 역시 이거 미리 다 준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셨군요. 그럼요. 저희 짠 거 아니라는 네. 걸 절대 청취자분께 짜지 다시 않죠.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방송 예. 들어올 때까지 원고 보여드리지도 않는데요. 아, 그럼요. 근데 여기 근데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생활 패턴을 모르셔서 맞습니다. 예, 신기한 남성 인물도 하나 등장했습니다. 누구요? 어제 전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예. 이 아랍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20대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강 헤엄쳐서 저 북한 가겠다는 사람이요? 김포에서 예. 한강대교 인근에서 김포대교죠. 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북한으로 가려다가 그참 군에 독특한 적발됐습니다. 사람이에요. 아니 가려면은 중국을 돌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 국적이면은 북한을 쉽게 예. 관광으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왜 또 한강을 저렇게 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인가. 이 사람의 신원은 이 미국 텍사스에서 예. 컴퓨터 업체의 수리기사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주한미군 분도 아니고 예. 열흘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북한에 가려고 그러셨나?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고 싶었다. 뭐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의도와 정치에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해외 뉴스도 이게 남녀 성대결이 있습니다. 아하. 오늘 저녁에 드디어 스코틀랜드 맞습니다. 분리독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 자치 주민 투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캐머런 영국 총리는 내 가슴을 찢지 말아달라. 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예전에 표명을 했고요. 예. 영국 여왕의 입장은 뭐냐. 엘리자베스 2세 엄정 중립을 이야기하다가 며칠 전에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 박빙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예. 그래서 신중히 투표하시오. 이런 경고성 멘트를 알렸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 우리가 대중적으로 여왕의 남자 하면 제임스 본드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션 커넬리. 네. 예. 이게 가상인물이긴 합니다만 그 1대 제임스 본드가 바로 션 커넬리 경인데요.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분이죠. 아유, 예. 아주 그 연세에도 부럽습니다. 세계에서 예. 가장 섹시한 남자 대열에 글쎄요.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부러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예전에 스카치 위스키 광고한 것도 저 기억이 나요. 예. 이분이 열렬한 이제 독립 지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여왕이 이길 것이냐, 여왕의 남자 제임스 본드가 이길 것이냐, 내일 투표 결과 궁금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문제는 지금 우리 교민들한테도 지대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계신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인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쉽게 줄 것이다라고 유리함이 해서 있네요. 나름대로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킹덤의 졸업장을 받으려고 스코틀랜드에 왔는데 아니 갑자기 독립해버리면 졸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브리티시 그레이트 브리튼이 없어져 버리고. 글쎄 UK가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우리 거기 계신 분들도 좀 갈려 있는 것 이해관계가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글래스고라든가 에딘버러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유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예. 대선 개입 재판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논란이 좀 있는데요. 원 전 원장 측은 1심 재판 후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유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예. 반면에 검찰은 좀 미적미적하다가 아하. 오늘이 이제 항소 만료일입니다. 항소한다. 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이라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재판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노래 어떤 거죠? 여성 얘기 드렸는데요. 예. 21세기 소프트 파워 이 시대 이럴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이 참 필요한데 오늘 아침 집 나서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예. 몸도 쌀쌀했지만 제가 요새 항상 양복을 입고 예. 다니니까 이제 더 가을이 오고 추위 있다는 때문에.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슴 참 허한데요. 오늘 백지영 씨 노래 총 맞은 것처럼 가을 노래 한번 제가 들으시죠.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치권을 보면 총 맞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 이런 농담 하잖아요. 총 맞았니? 이런 농담 하는데 안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탈당 발언으로 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등장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총력을 다하겠고 또 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역시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죠. 아직도 원내대표마저도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네,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 선언 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 당이 너무 무기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열을 근데 강기정 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사퇴를 진직하는 것이 전열 정비에 도움이 됐고 예.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나 여러 측면에서 전열 정비에 더 도움된 일이다. 저는 지금도 뭐 그 생각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던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 지금 이제 어떻든 어제 박영선 대표의 복귀를 통해서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박영선 대표에게 맡겼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건 옳습니다. 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세월호 협상에 대해서 불안감은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 협상은 사실은 1차, 2차 협상이 우리 의총에서 또 유가족이나 국민들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 새로운 어떤 전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당의 당론을 새롭게 정한다거나 협상 주체를 새롭게 꾸린다거나 이런 변화를 줬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처럼 본인이 직접 다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눈길을 가지고 계신 거는 맞는 거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1차, 2차 협상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네. 1차, 2차 협상을 쭉 진행해 왔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을까 하는. 그렇죠. 일말에 불안감이 있으시다는 건데. 근데요. 사실 그런 지금 강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불안감이라는 게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이번 사태의 시작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문제였고요. 예. 이제 그때까지는 원내대표 사퇴 문제나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예.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 추진 과정에 이제 박영선 대표에게 모든 걸 내려놔라, 내려놓는 거에 맞겠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계기가 됐던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근데 그런 분을 모시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사고, 시도, 멘탈리티 이런 거와 세월호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글쎄, 그건 직접적인 관련보다도요. 예. 기본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때 예. 우리 당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는 외부 인사보다 예. 내부 인사.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예. 갑자기 외부에서 이상돈 또는 다른 교수 포함해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찾고 그 이유를 마치 내부의 구성원들이 전당대회 누울 싸움이나 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듯한 그 취지에서 외부에서 당의 개혁을 위해서 사람을 찾았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내부의 구성원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거나 예. 또는 소통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지금 오늘의 이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것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세월호법 협상이나 이번에 비대위원장 임명 시도나 이게 전부 사실 좀 이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세월호법 1차, 2차 과정에서는 유가족과의 소통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 비대위원장 지금 이 마땅히 하고 싶어하는 분도 없는 것 같고, 예? 네. 이 나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비대위원장 어떻게 뽑습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는 절차나 이런 것은 좀 마련된 것 같고요. 예. 오늘 결정되지 않나요?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하겠다는데 그렇죠? 오늘 결정될 수도 있고 잘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예. 좀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저는 소위 당을 책임지는 지도급 인사, 지도부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전당대회에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비대위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줘야 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전대 룰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차기 전당대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 규칙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실 분은 비대위원장을 못 맡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관행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 룰을 넘어서지 않으면 당이 비대위원장 하실 분도 없고 또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당의 1등짜리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을 하기보다도 자꾸 밀려서 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유인태, 이석현, 문희상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 이렇게 볼 땐 누가 제일 적합하실 것 같아요?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앞서 그런 원칙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해야겠네요. 아닌가요? 문재인, 정세균,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이 책임 있게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누가 되든지 앞으로의 당대표도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공천권 때문에 자꾸 이제 다음 비대위원장이 다음 전당대회를 예. 못 하도록 견제되거나 이제 서로 그러는데요. 이 공천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당헌 당규에 규정하고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천의 전행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 정권을 갖지 않도록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은. 예, 매우 힘든 건데 그 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네,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법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집행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어제 새벽 0시 40분경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지금 연루가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보도와 트윗, SNS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자세히 여기서 이 과정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요. 네. 결국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인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떤 국가로부터 피해자이자 또한 동시에 어떤 공인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 행위나 행동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건 참 유감이다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사퇴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여 이런 일이 어떤 이런 일을 핑계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집행부는 총 사퇴를 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느라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양쪽에서 폭력을 서로 이 상대방이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동원 안 하면 비상시나리오 가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국회법대로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는 뭐 그렇게 협박할 거 이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법을 어떻게 하겠다는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절실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태도 변화가 있는데 선행이 돼야 된다. 같은 그죠?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그냥 오히려 진상규명을 그냥 덮자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실 뿐이고, 그런데 그 국회에다가 세비를 깎냐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근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이 듣고 있고 지금 국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가 지금 이렇게 파행을 겪고 있는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확하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법의 진상규명 의지, 즉 그 태도가 없음으로부터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아무것도 않고 그로부터 파행된 결과 국회가 쉬고 있다, 안 굴러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지적하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던 언제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등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도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 열려는 있죠. 직권결정으로.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세월호법이라는 중차대하는 법, 지금 4월 16일 기점으로 보면 그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월호 법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법이 어쨌든 그러니까 과거하고 입장이 비슷하네요. 그죠? 세월호법이 어떤 식으로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적어도 현재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 스테이션.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미술품을 빼돌려서 대신 팔아준 혐의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홍 대표는 재벌가의 미술상으로 불려온 인물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미술품이 노비나 탈세 문제가 발생할 때 수시로 등장합니다. 과연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 문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 이분이 처음 이름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죠? 네, 그렇죠. 그 재벌가에 관련된 비리 사건에 뭐 약방이 감자처럼 등장하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은 어떤 혐의입니까? 이번에 그 구속된 사유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강제집행 면탈죄이고요. 다른 하나는 횡령죄인데 이 강제집행 면탈죄란 말이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텐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가압류 등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압류를 해서 뭐 강제집행을 해서 이게 이제 재산을 뭐 이렇게 팔거나 해서 채권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걸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인데 지금 홍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번 그 동양그룹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이 그 가압류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그룹 부회장인 이혜경 씨, 예. 이혜경 씨가 미술품을 그때 많이 빼돌린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대신 팔아준 혐의, 그거를 지금 홍 대표가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횡령죄인데요. 예. 홍 대표가 이제 그걸 또 다 팔아서 예. 뭐 대금을 다 돌려줬으면은 뭐 이제 아까 그거에만 해당되는데 예. 그 중에서 뭐 대금 중에서 1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범죄, 강제집행 면탈죄하고 횡령죄가 지금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 물건을 팔아줬으니까 그 위험 부담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수수료 치고는 너무 많은 거죠. 아, 네. 그런가요? 네. 근데요. 네. 지금 이 미술품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 미술품이 수시로 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요새는. 뭐 탈세, 로비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예? 이거 왜 이렇게 미술품을 일단 이용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탈세가 용이하고 비자금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미술품은 가격이 높아도 고가여도 이게 공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뭐 중고차를 사더라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미술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유권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예. 등기나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누가 뭐 언제 어떻게 샀는지 뭐 흔적이 전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뭐 세금도 뭐 거의 부과가 안 됩니다만 일부 세금의 경우에도 허위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지만 신고는 한 뭐 얼마 안 되게 샀다 이렇게 신고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른바 다운 계약서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다운 계약서가 이제 물론 뭐 일부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은 이게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변하고 비교가 되니까. 예. 이게 미술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적발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입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걸 악용하는 건데. 지금 뭐 가령 지금 미술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2012년까지는 과세를 안 했는데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2013년부터 지금 과세를 하는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빼고 일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뭐 이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처음에 1억이 거래된 게 나중에 10억, 20억 이렇게 거래됐다. 그럴 때 뭐 신고를 계속 1억으로 하는 거죠. 네, 뭐 그럼 뭐 정부가 그거를 뭐 이렇게 적발해 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중간에서 차익이 있으면 그건 다 중간에서 챙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흔적도 안 남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증여세는 지금 세율이
1억 이하에 대해서는 뭐 10%, 1억에서 5억에서 20% 뭐 그다음에 30억 초과하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뭐 30억, 40억이 된다 하더라도 시가가 예. 뭐 이거 뭐 9천만 원 정도로 신고해서 10%만 증여서 내고 또 나중에 양도세 쪽으로 이제 돌리면 계속 뭐 1억짜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시가는 뭐 30억, 40억에 거래되는데 예. 신고할 때는 계속 1억으로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주 유력 정치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아주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취미가 미술 그리는 거예요. 제가 쫙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왠지 모르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제 그림을 높게 평가해서 사가는 것. 예를 들면은 유병헌 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유병헌 사진. 네?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뭐 저기 그 뭐야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주고 유병헌 사태처럼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 작품은 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뭐 예술품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그게 참 이 예술품은 예술품으로 봐줘야 하는데 이게 이런 나쁜 데 사용해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지금 미술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미술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술계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전체 시장을 망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미술계 쪽에서도 도덕적이라 그런 건 전혀 그런 문제가 무관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대안도 나오고 있고. 아니, 미술품 가격을 어떻게 이 정찰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게 뭐 처음에 가격을 책정할 때 높이 책정했건 낮게 책정했건과 상관없이 일단은 등록을 하게 되면 뭐 등기를 하게 되면 선진국처럼 물론 뭐 모든 게 다 그냥 좀 번거로우니까 일정하게 고가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 투명성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투명성이 일단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패키지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미술품 거래 규모가 대략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연간 뭐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뭐 북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게 보면 인문계나 뭐 예능계나 이쪽이 상당히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령 지금 워낙 뭐 어려운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한 1,00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미술계에서는 뭐 투명성을 내놓고 그렇고 이제 뭐 1,000억 이상 지원받고 대신에 이제 지금 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에서 쓸데없는 박물관, 문화관 뭐 엄청나게 낭비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낭비 안 하고 1,000억 이상 확보해서 미술가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미술가들은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면 투명성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거래됐는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빅딜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패키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미술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미술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자꾸 굉장히 그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는 비과세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일부에 대해 그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가도 6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것도 10년 이내에 거래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수가 뭐 20억, 3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계 얘기는 뭐 20억, 30억 때문에 우리 미술계 다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결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제가 생각으로는 뭐 떳떳하게 정부에 요구하면 돼요. 선진국처럼 우리에게도 뭐 한 1,000억 원 이상 좀 지원해 달라.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우리가 뭐 투명하게 하겠다. 뭐 아까 막 등록제나 뭐 등기나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정부는 뭐냐고 정부도 간단하죠. 왜냐 그러면 과세하고 밑에 이제 뭐 만약에 연소득이 3천 이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 다 공제해주면 되거든요.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하는 뭐 박물관이다 문화관이다 낭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돈 끌어서 쓰게 되면 뭐 정부도 특별히 추가 비용 없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미술계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좁은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지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돈에는 좀 아무래도 계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야죠. 예술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누나도 미술을 하거든요. 좀 대안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술만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모르고 일단 정부가 가장 큰 문제죠. 정부가 중간에서 잘 해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좁은 부분만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미술품이라든지 예술품 이것이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림이라는 미술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지 이런 쪽이 예술품까지 이제 확대해서 본다면 사실상 근데 이 외국은 말이에요. 아까 잠깐 외국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돈 주고 이렇게 등록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모든 외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일부 국가에서 등록제를 하기도 하고 뭐 거래 실명제죠. 실명제도 하고 과세도 하고 물론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규모 할 때 이거를 굉장히 아까 말한 그런 뭐 비자금이나 뭐 탈세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미술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건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미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술계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거고요. 뭐 1,000억 원 이상을 그 사람들이 소환할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히려 좀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미술품을 이렇게 사가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미술품 투기가 불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자금은 넘쳐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투기가 불고 있고 지금 뭐 금융 규제 완화가 되면 이 투기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신흥국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졸부들이 과시형 소비를 최고 아닙니까 이 미술품이. 그렇죠. 폭리도 보장하고 탈세도 할 수 있고 비자금도 조성하고 뭐 그러니까 투기꾼들한테는 이게 뭐 일석오조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가난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정부가 함부로 규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 단계에서 과연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비명 이름 하에 우리도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나쁜 관행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딱 자르고 정부에서 좀 지원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거 잘라고 가는 건지 그럼 뭐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원웅 소장이었습니다.